신상옥, 최훈이 납북수기, 김정일 왕국, 상, 홍콩, 평양, 비엔나 탈출까지 수기를 쓰면서 정치적 보복을 두려워하며 지난 1986년 3월 13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드디어 자유회로의 탈출을 감행하고 나서 나는 흘러간 8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일보를 내디딜 것인가 무척 고민해 왔다. 1978년 1월에 은희가 홍콩에서 행방이 묘연해졌을 때 나는 그것이 북의 서행이라는 것을 직감하였다. 그때 그녀의 행방을 찾으려는 노력은 나 혼자만의 정말 고독한 싸움이었다. 그것은 정녕 하나의 민족적인 순환이었겠지만 한 개인의 일로 돌리고 마는데 우리의 민족적인 슬픔이 있다고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그 후 6개월 있다가 내가 마찬가지로 홍콩에서 납치됐을 때 추측과 유언은 무성했어도 신뢰와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염려가 교류돼 있었다면 그것 역시 민족적인 불행을 상징하기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한다. 은희는 1983년 3월 6일 돌연 김정일의 연회석상에서 나와 만나게 되던 날까지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로 지새웠다. 나는 1979년 12월 30일 그 추위에도 밤나무골 초대소 앞에 놓인 벤츠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100일 동안 구류의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탈출을 시도하다가 드디어 3년 반 정치보위부 특수감방에 수감되었다.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탈출하려고 한 것은 자유가 그립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그립기 때문이었다. 은희와 나는 서로 다르게 북한 땅을 경험하였다고 하겠다. 1983년 3월에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는 더욱 그러하였다. 여성이기 때문이었을까? 나처럼 탈출을 기도하려고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북한 땅을 디디던 날 김정일의 영접을 받았고 그의 별장을 제공받고 처음 7개월 동안 김정일과 수십 차례나 만났다. 그 후에는 나 때문인지 김정일은 그녀를 소원하게 취급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북한 체험을 기술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 수기의 전반부에서는 그러하다. 은희는 나를 다시 만나지 못하고 남쪽 나라를 밟지 못한다고 하여도 뭔가 흔적을 남긴다고 메모를 적어왔다. 둘이가 서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유의 몸이 되는 나를 생각해서 공동의 메모를 적었다. 그리하여 오늘 이러한 수기를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영화 제작을 시작한 다음에는 그야말로 우리는 힘을 합하여 자유회로의 탈출 모색하였고 그것을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배우나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스스로 우리들 자신의 실생활에서 탈출을 연기하고 연출한 것이다. 우리는 영화 속에서 극적이고 감동적인 인생을 연출해 왔지만 우리들 자신의 일상생활은 일에 쫓기는 지극히 평범한 것 내지는 실패에 가까운 삶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그 어떤 영화 속에서도 생각할 수 없었던 탈출의 드라마를 연출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영화란 인생 그 자체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다고도 하겠다. 사실 우리의 탈출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여러 가지 영화의 탈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모른다. 그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한국 동란을 전후하여 북으로 납치된 그 많은 인사들 중에서
탈출에 성공한 예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영화인이었기 때문이며, 북한의 김정일이가 1만 5천 편에 달하는 영화를 소장하고 있을 만치 영화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억압에서 자유회로의 탈출. 이것은 누구나가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어 하는 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수기를 써서 공표하는데 폭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늘에다 대고 침을 뱉는다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이 내 민족의 치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정치적 현실로서 남북이 대화를 하고 그래도 화해의 날을 모색하여야 한다면 이런 수기가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주저하는 심정이 지금도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 있는 여러 친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펜을 든 것은 아무리 치부라 해도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 민족 전체가 진실로서 공유하는 것이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귀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둘이만이 겪은 고통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겠는가. 북한에 사는 우리 동족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 정말 그 소리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픔을 온 민족이 공유하여야 한다는 당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는 귀를 막을 수가 없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잘못된 전후 처리로 인해서 생긴 민족적 비극을 우리는 언제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는가? 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자신이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나는 내가 겪은 고생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에게 타일렀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며 감정을 댈 수 있는 대로 배제하고 사실과 진실을 놓고 서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남북을 다 경험하고 특히 북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단순한 영화인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에 대한 견식이 부족하다고 할 분도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한치의 거짓도 없이 객관적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다만 한 예술인 부부가 겪은 특수한 체험이라고 해석해 주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한다. 영화인으로서 외람되다는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정치적인 내용에 관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민족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언급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면 적어도 몇 가지는 말하고 싶다. 우리는 정치적 보복을 두려워하면서도 이 수기를 내놓기로 했다. 정말 남북의 같은 민족 간의 대립으로 발생한 비극, 민족의 아픔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어떤 정치 세력도 우리를 미워하고 배반자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증오의 원칙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이 수기를 곰곰이 읽어주기 바란다. 개인 숭배의 독재가 어떤 비참한 결과를 낳는가는 눈앞에 분명하지 않은가. 이제 그 한계에 와 있는 것이 뚜렷하지 않은가. 또한 상호 증오하면서 군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우위에만 선다면 저절로 통일이 온다고 하는 생각은 정말 허구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증오와 적의, 대립과 경쟁으로 처참한 결과를 낳는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서 애정, 형제, 동포애를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를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북한에서도 새로운 세대가 권력을 쥐면서 그러한 민족적 결단만이
북녘 땅에서도 복지를 증진시키고 번영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인식하게 되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우리를 납치했지만 우리의 능력을 인정하여 우리가 큰 의미에 있어서 문화적인 공헌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김정일에게 정말 이 글을 읽어주기를 간청하고 싶다. 우리는 이북에 있는 2천만 동족에게 대한 사랑과 우정을 가지고 앞으로 북녘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북녘 땅을 질식하게 하는 저 개인 숭배는 하루속히 종식시켜야 한다. 김정일이 이 수기를 읽는다면 좋은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후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북한 땅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이유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북한 동포들도 하늘을 보고 웃게 하라. 웃고 싶을 때 웃게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게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말하고 서로 기쁜 얼굴로 대하면서 살게 하라. 영화 수집이나 개인 우상 숭배에 집중하는 그 힘을 백성에게 돌려주기 바란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 사회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탈출했고 그러한 가능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탈출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 자유를 얻었다고 쾌재를 부르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고뇌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잃어버렸던 많은 지식인들이 신필름에 모여 희망에 가득 차서 온갖 정열을 쏟으려고 했다. 나는 그 민중의 힘을 잊을 수가 없다. 지금 그들은 다시 시르이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아파온다. 은희와 나는 이 수기를 쓰면서 북한 동포에게 대해서 빚진 자와 같은 심정을 안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민족은 어디로 갈 것인가? 다시 그러한 민족적 과제를 우리의 재능과 관심과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영화라는 분야에서 추구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 지혜가 허락된다면 우리는 더욱 굳은 결의를 가지고 그 길을 매진해 가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역시 영화로 꾸몄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다. 여러분의 배전의 성원을 바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서투른 수기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수많은 분들에게 뜨거운 사의를 표한다. 1987년 11월 30일 신상옥 1. 홍콩 운명의 갈림길 신상옥 수기 말 못할 사정 1978년 새해에는 이 신상옥 한데도 무슨 좋은 일이 없을까 하며 나는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을 하고 있었다. 내가 20여 년 심혈을 기울여 키워온 영화사 신필름이 2년 전 사소한 이유로 허가 취소당하고 또 23년 동안 동고동락해온 최은희와도 니언, 그 당시 나는 시르이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또한 나는 대한민국 영화법의 문제점과 검열제도, 뇌물수수 등 공무원 및 영화계의 비리에 항거하다가 옥고를 치르는 등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배운 것,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영화 찍는 것밖에 없는 나는 그때 차라리 활동 무대를 미국으로 옮겨볼까 하고 미국에서 망명 중이던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의 도움으로 미국 이민 신청을 해놓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홍콩에 간 최은희가
귀국 예정일자가 벌써 지났는데도 돌아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었다. 그녀와 나는 이미 리언한 남남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친구로서 같은 길을 걷는 영화계의 동료로서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었다. 남보다 유난히 자존심이 강한 그녀는 나와 젊은 여배우 오수미 간에 생긴 스캔들로 몹시 자존심이 상해 있었다. 거기에다가 아이까지 생기게 되자 나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고집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이혼 상태까지 가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와 나의 관계는 이혼 서류에 찍은 도장만으로 청산될 수는 없었다. 그녀와 나와의 결혼도 처음부터 형식적인 결혼식 같은 것은 없었다. 우리는 62년도 제9회 아시아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을 때 함께 단상에 올라 트로피를 받음으로써 결혼식을 대신하고 말았다. 내 성격을 잘 아는 그녀도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았다. 피차에 직업이 배우요 감독이다 보니 자연히 가정생활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한층 더했다. 영화 촬영 시 꼭 필요한 대소도구가 집에 있으면 그것이 가재도구들일지라도 들고 나갔다. 여자로서의 행복이 가정에 있다고만 생각하던 그녀에게는 불행한 나날이었을 것이다. 내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화판을 벌릴 생각으로 안양 촬영소를 처분하게 되고 그녀가 운영해오던 안양 영화예술학교도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우리는 새로운 학교 부지를 다른 것에 마련, 학교 이전을 위해 함께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홍콩으로 간 후에 그 뒷일을 맡아보아 주었고 그녀가 돌아오면 대신 내가 미국에 가기로 약속해 놓고 있었다. 나는 처음 은희가 홍콩 측과 안양영화예술학교의 자매결연 및 영화감독 교섭 문제를 협의하자는 초청을 받고 홍콩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미심쩍은 점이 많아 이를 만류했었다. 중국 사람들이 무엇이 아쉬워 안양영화예술학교를 돕겠으며 홍콩에는 난다긴다 하는 감독들이 많은데 하필 그녀를 데려다가 감독을 맡기겠느냐고 충고를 했었다. 소식이 끊긴 은희에 대해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나는 신필림 홍콩지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날이 1월 26일. 그녀가 귀국한다는 날보다 6일 뒤였다. 신필림 홍콩지사를 맡고 있는 김규하가 전화를 받더니 얼떨떨한 말투로 더듬거렸다. 신 감독께서 빨리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전화로는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사고라도 생겼어? 하여튼 빨리 와주십시오. 그때 자세한 말씀 드리지요. 나는 그때 마침 미국에 가려고 수속을 다 끝내놓고 비행기 예약까지 해놓고 있었다. 나는 미국으로 직행하려던 스케줄을 바꾸어 홍콩 경유 미국행으로 비행기 예약을 변경했다. 나는 다음 날 1월 27일 곧바로 홍콩으로 떠났다. 김규하 그리고 나의 동업자인 중국인 리 영생이 홍콩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다. 택시에 타자마자 나는 김규하에게 물었다. 최 여사가 뭐 어떻게 됐다는 거요? 호텔에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니. 도착 사흘 뒤인 14일부터 쭉입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고 호텔방을 사용한 흔적도 없답니다. 아니 그럼 열흘이 넘도록 안 들어왔다는 거요? 그렇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요? 강도를 당했다는 건지 가진 돈도 별로 없을 텐데 교통사고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교통사고라니. 교통사고가 났으면 신문에 났을 게 아니요. 글쎄 말입니다. 그럼 무엇란 말인가? 나는 답답하기만 했다. 김규하와 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앉아있던 네 영생은 택시가 호텔 앞에 도착하자 내일 다시 만나자며 가버렸다. 방에 들어와서도 나는 김규하에게 계속 따지면서 물었다. 무슨 놈의 도깨비 장난이란 말이오. 그러게 말입니다. 호텔 측도 당황해가지고 최 여사의 짐을 그 방에 그대로 두고 있답니다. 뭔가 무슨 흔적이나 단서가 있어야 될 게 아니오. 최 여사가 여기 와서 만난 사람이 누구누구요? 왕동일 씨하고 이상희 씨하고. 뭐? 이상희? 당신의 친구라면 늘 딸아이 데리고 우리 사무실에 놀러오던 그 여자 말이요? 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채훈이하고 어울렸단 말이오. 놀러온 걸 소개해줬더니 두 사람이 금방 친해지대요.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전화를 여러 차례 해도 받지 않아 가봤더니 없어요. 그럼 같이 없어졌구나. 그런 것 같아요. 북쪽 아이들 장난 아니요? 어떻게 생각해 당신? 나는 김규하의 팔을 확 잡아채며 다그쳐 물었다. 설마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여자가 마카오에 자주 드나들고 중공에 광주 무역 박람회에도 몇 차례 다녀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2년 전쯤 이야기다. 신필림 홍콩지사 사무실로 귀엽게 생긴 계집아이를 데리고 자주 놀러오는 중년 부인이 있어 내가 김규하에게 누구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이름은 니상이라고 했다. 자기하고는 20년 전 친구인데 63년까지 서울 충무로 영화가에서 다방도 하고 다른 사업도 했으며 자유당 시절엔 고향인 충남 예산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자유당에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정치 활동도 했다는 것이다. 니상이는 63년 홍콩으로 건너와 당시 평양을 자주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던 유철민이라는 친북한 교포와 동거, 지금 데리고 다니는 그 딸을 낳았다. 유철민은 75년 병으로 죽었다. 김교환은 7년 전 홍콩 거리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나 가까운 친구로서 서로 자주 왕래하고 있다고 했다. 최 여사를 누가 홍콩으로 초청했어? 여비를 대고 초청한 사람이 누구냔 말이오. 나는 다시 김규하에게 추궁하고 덤볐다. 그는 우물거리며 모른다고 했다. 답답하고 우울한 하룻밤을 보내면서 나는 니상이가 수상하다고 판단. 우리가 마카오를 통해 북한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기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김규하에게 하루 이틀도 수소문해보고 소식이 없으면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홍콩 경찰에 최 여사 실종 사실을 신고하라고 부탁했다. 최 여사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았지만 나는 다음날 바로 미국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에 시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행기 예약 문제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값싼 비행기표를 구하다 보니 중화항공 CAL 표를 샀다. 그런데 이 표는 값이 정상요금의 절반밖에 안 되는 대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제약 조건이 많았다. 탑승 예약은 최소한 2주 전에 해야 하고 도중 기착과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등등. 거기다가 중국인들이 최대 명절인 춘절, 구정, 명절 연휴가 곧 다가와 다른 비행기 좌석 예약도 불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다음날 예약한 대로 홍콩발 도쿄, 경유, 로스앤젤레스행 CAL기를 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1월 28일 홍콩을 떠나기 앞서 공항에서 나는 김규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더했다. 니상이 딸이 다니는 학교를 알아보고 그 아이가 학교에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약간의 시간이 있었다. 나는 홍콩의 김규하에게 전화를 걸었다.
니상이 아예 학교에 가봤어? 가봤더니 얼마 전부터 장기 결석계를 내놓고 나오지 않고 있답니다. 계획적이었구나. 최 여사의 실종 사실을 빨리 한국 총영사관에 신고하십시오. 나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다. 그렇다. 이제는 서울에도 알려줘야 할 때가 되었다. 서울에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운이가 홍콩에서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북쪽 아이들한테 끌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태선 형님은 깜짝 놀랐다. 이것도 우리한테 무슨 불똥이 튀어오는 게 아니냐? 각오해야지요. 전화만 돼도 연락해 주세요. 신문에 나는 것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 가서 판 버리는 것이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 불쌍한 녀석이로구나. 넌. 형님의 어혈이 터지는 순간 나는 전화를 끊었다.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나의 기분은 착잡했다. 허가가 취소된 신필름은 한국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오래된 큰 영화사였다. 연간 40편 이상은 제작했고 정업원 또한 수백 명을 헤아렸다. 많은 작품들이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 명실공히 신필름은 한국 영화의 대명사적인 존재였다. 세계 수준급이었던 안양 촬영소를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했다. 그러나 한국 영화 시장은 너무 좁았다. 그래서 나는 그 돌파구를 해외 시장 개척에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도 후진국 특유의 검열제도라는 난관이 가로놓여 있었다. 소재의 선택도 표현의 자유도 제한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가지고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난관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시나리오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친 검열을 거쳐야 상영이 가능했으며 그 검열 기준은 외국 영화보다 몇 배 가혹했다. 그러다 보니 국산 영화는 도저히 외국 영화의 적수가 될 수 없었고 국산 영화 제작보다 외국 영화 수입만이 연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이권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외국 영화도 아무나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국산 영화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소위 우수한 국산 영화를 만든 사람에 한해서 그 특권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다. 우수 국산 영화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정부 당국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관리들이 명분을 붙이기에 따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다. 이런 커다란 이권을 관리들이 그냥 보고만 넘어갈 리 만무했다. 국책에 부응해야 한다. 내용이 건전해야 한다는 따위의 명분을 붙여서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은 그들에게 바치는 뇌물의 액수에 따라 달라졌고 그것도 누가 먼저 바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를 더 바쳤느냐가 문제였다. 이쯤 되자 국산 영화는 외국 영화 수입의 방편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국산 영화의 제작비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영화 브로커들만이 판을 쳤고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들은 완전히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다. 당시 이런 현상에 격분한 중견 영화 감독들이 나를 찾아와 선배로서 이것을 시정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호소하면서 영화인협회 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도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동의하고 말았다. 그때 내가 나설 생각을 한 이유는 박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와의 친분관계 때문이었다. 당시 나는 그분들과 가까이 지내면서도 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무슨 건의를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열중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영화 문제를 들고 가서 귀찮게 군다는 것은 그분들을 돕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태가 이쯤 되고 보니 안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내가 운영하던 신필름 안양 촬영소는 전 소유자가 파산하여 황폐할 대로 황폐한 것을 박 대통령과 김총리의 호의로 은행 융자를 받아 내가 인수 운영하게 되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나를 무척 아끼고 좋아했다. 언젠가 나에게 문화훈장까지도 주겠다고 한 것을 나는 늙어서 은퇴할 때나 받겠다며 사양한 일까지 있었다.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는 우리를 자주 청와대로 불러 술자리를 같이 하기도 했고, 우리가 새 영화를 만들면 먼저 청와대로 가져가 박 대통령 내외분께 보여드리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박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던 75년에는 이미 박 정권이 말기적 증상을 나타내고 있을 때였다. 박 대통령은 벌써 정보 정치라는 장막 속에 파묻혀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었다. 내가 영화인 대표가 되면 곤란하겠다고 생각한 인사들이 모여 정부기관을 엎고 선수를 썼다. 즉, 내가 젊은 영화 감독들을 모아놓고 이런 체제하에서는 예술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선동 들고 일어나려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됨으로써 박 대통령을 대노하게 만들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공부 당국은 신필름의 등록을 취소하고 말았다. 내가 홍콩과 합작으로 만든 장미와 들깨라는 영화의 선전용 예고편에 3초 동안의 검열 미필 장면이 삽입되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단 3초가 20년의 역사를 잡아먹은 꼴이다. 영화법에도 없는 가혹한 조치였다. 나는 이에 불복, 신필름 등록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랬더니 수사기관에서 신필름 대표 명의자인 형과 나를 연행에다가 만 이틀 동안이나 협박, 결국 행정소송마저 취하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총영사관으로 달려갔다. 내가 서둘러 미국에 간 것은 영화사업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당시 천신만고 끝에 발급받은 나의 단수여권 유효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 이를 연장하는 문제가 더 급했기 때문이었다. 해외 활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여권이었다. 그러나 은희의 납치 사실이 알려지면 영화사 간판까지 내린 나에게 여권 연장을 해줄리 만무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내가 전부터 잘 아는 이성철 씨가 그것 주재 한국문화원장으로 있었다. 이 씨는 국립영화제작소장을 지내 나와는 업무 관계로도 잘 아는 사이로 나는 그에게 나의 여권기간 연장을 부탁해 볼 속셈이었다. 나는 다행히 이 원장의 도움으로 총영사관에서 6개월간의 여권 연장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영사관 측에서는 운이 실종 사건 등을 전혀 모르고 있어 여권 인장을 어렵지 않게 해준 것 같았다. 고맙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나는 그 길로 시카고로 날아갔다. 여권과 관련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만 해도 해외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려면 교포든 여행자든 한국 공관에 가서 여권에 일시 귀국 허가 스탬프를 받아야 했었다. 만일 일시 귀국 허가 스탬프 없이 귀국했다가는 여권이 무효되어 다시 출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권을 계속 써먹으려면 바로 그 일시 귀국 허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여권 기한 연장을 해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일시 귀국 허가 스탬프까지 찍어달라고 부탁할 염치가 없어 시카고로 향한 것이다. 그 당시 시카고 총영사관에는 우리나라 영화 녹음의 대가였던 리경순 씨의 친척이 총영사로 있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일시 귀국 허가를 부탁해 보기 위해서였다. 만일 최은희 실종 사건이 국내 신문에 터져버리기라도 하게 되면
일시 귀국허가 등 나의 요건상에도 어떤 제약이 가해질지도 몰라 나는 혼자 바빴던 것이다. 시카고 총영사관에서는 별 탈 없이 일시 귀국허가 스탬프를 찍어 주었다. 나는 그제서야 훅 한숨을 내리쉬었다.